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무관리를 강의하는 경영학박사 최정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강의 제 11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고사, 즉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계상으로 학생들이 과제물처럼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 방법은 중간고사는 1장에서 8장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물도 지난 차에 제시했다시피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11주차 우리 교과서 10장 자본 예산 투자안의 현금 흐름 측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37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안으로부터 현금 흐름 추정이다. 본장에서는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정분 현금 흐름 측정 방법 및 투자안의 위험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과 NPV 분기점 분석을 다루는데, 또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이용한 기업 가치 평가와 실물 옵션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꼭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강의 자료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편의, 비용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분 현금 흐름의 의미와 추정 방법, 그리고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분 현금 흐름 측정, 또한 자본 예산의 종합, 그리고 내용 연수가 다른 투자안의 평가 방법, 위험하에서의 투자 결정 방법의 하나로서 민감도 분석과 NPV 분기점 분석, 기업 가치 평가, 실물 옵션, 이렇게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서 372페이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죠. 한국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노후화된 생산 설비가 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전체 상장 기업의 영업활동에서는 발생한 현금 흐름 중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1.8%에서 2014년 3년 사이에 80.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결국 생산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는 설비 투자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죠. 5년 동안의 30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으로 보면은 점점
설비 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전체 상장 기업 중 중소기업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1%에서 2014년 5.9%로 하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기업의 집중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F로서의 설비의 교체 시기, 현재냐 아니면 연기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데 교체 시기에 따라 구설비의 처분 가격, 연간 유지 비용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한 몇 년 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교체 시점으로 유리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373페이지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73쪽 강의자료 3쪽입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투자안이 경제성이 높은 투자안인가? 투자안으로부터 편입, 즉 베네피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코스트, 비용은 적게 발생하는 투자안이 투자 가치가 높은 투자안일 것이죠. 본장에서는 편입, 비용, 추적의 원칙과 구체적인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의 첫 단계인 편입, 비용의 추정 작업은 다음 원칙을 기준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적 순이익 개념이 아닌 현금 흐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하며 회계적 이익은 일정한 회계 기준,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인위적 수치입니다. 회계적 이익은 플러스 이익을 내지만 현금이 부족하여 채무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흑자 도산될 수도 있고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의 여하에 따라 이익이 서로 다르게 측정 계산됩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은 투자로 인한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는데 이때 현금 흐름은 영업 기준의 영업 현금 흐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정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분 기준이란 현재 고려하고 있는 투자안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미래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납세 후 기준으로 또한 추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의 원칙을 요약하면 납세 후 정분 현금 흐름 기준으로 편입과 비용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납세 후 정분 현금 흐름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4쪽 교과서 374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보시죠. 앞의 제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 자산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 자산의 투자 가치, V제로는 시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 또 할인한 현재 가치 합이라고 합니다. 그 식으로 나타내는 교과서 374페이지 10-1식을 보면 알겠지.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 예산의 문제에서 CFI, 즉 현금 흐름은 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순현금 흐름이고 R은
투자 사업의 위험도가 반영된 기업의 요구 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ACC로 표시됩니다. 먼저 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현금 흐름은 투자 사업으로부터 현금 유입에서 투자 사업에 투자되는 현금 유출을 차감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은 제2장에서 설명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흔히 캐시프로라고 얘기합니다. 측정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자본 예산에서의 현금 흐름은 기업이 투자한 자산들의 운영 결과 생산, 판매, 관리 활동에서 창출되는 정분 현금 흐름을 뜻합니다. 정분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하며 영업 이익 기준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핵심 경영 활동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라는 특징이 있고, 강의 자료 5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교과서 374쪽 하단입니다. 채권자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과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따라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흐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과서 375쪽으로 넘어가서 투자로 인하여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발생 내역을 손익계산서 체계에 따라 분석하면 편리하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체계에 따라서 영업현금 흐름은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는 회계이익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과 회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경영성과 측정치로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식에서 보듯이 회계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또한 순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이익은 자본 예산에서 필요하는 현금 흐름과 차이가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회계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비유동, 즉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처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비유동자산 투자는 투자 시점 초기에 전액 현금 유출로 인식되며, 그러나 회계 처리에서는 비유동자산 투자액은 그 취득 원가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계산되고,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취득 원가를 내역연수 기간으로 나눈 1년간의 소모분, 즉 사용분이 비용으로서 매년 배분되어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투자 이후의 기간에는 실제적인 현금 유출은 없으나 회계이익의 계산 과정에서 매년마다 자산 소모분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이를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감가상각비와 같은 항목은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의 회계 이익과 현금 흐름은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매출은 모두 현금으로 유입되고 제반 영업비용은 모두 현금 지출된다고 가정하면 현금 흐름은 회계적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의자료 교과서 376페이지 강의자료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금 영업수익률 S, 현금 영업비용을 C, 감가상각비를 D, 법인세율을 TE, 투자소액을 I라고 하면 투자 안에서 발생되는 세후 현금 흐름 CF는 다음과 같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투자소액을 차감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376페이지 10의 3을 보도록 하죠. 세후 현금 흐름이란 것은 현금 영업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을 빼고 그리고 비이동자산과 순운용자본 투자액을 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분 현금 흐름의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6쪽에 교과서 376페이지 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분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추정할 때는 정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은 앞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분 현금 흐름은 현재 고려하고 있는 투자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경우 달라지는 현금 흐름인데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투자안을 추진할 경우의 현금 흐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의 현금 흐름을 차감한 현금 흐름의 차이로 추정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10-3에서 정분 기준을 적용하여 정분 영업 현금 흐름으로 표현하면 10-4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377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죠. 위 10-4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시 영업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기본 모형인데 이 식에서 비현금성 비용 항목인 감가상각비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하면 10-5와 같이 표시되는데 추정자료 성격에 따라서 10-5에 의해서 추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C, D는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전략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10-4의 식 또는 10-5의 같이 정분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한 후 새로운 투자안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액 또는 순자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순운전자본에 대한 투자액을 빼면 다음 10-6에서와 같이 정분 현금 흐름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7쪽을 보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는 377쪽 중간입니다. 정분 현금 흐름의 추정 시
비용 등에 명시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잠시 비용입니다. 신규 투자안이 기존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감소시키는 경우의 비용인데, 예컨대 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새로운 맛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시판한 것으로 인하여 기존에 판매 중이던 딸기 아이스크림의 매출 감소로 인해 손실액이 발생하면 이는 잠시 비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규 투자안 추진으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기존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부수 수익이 있으면 이는 반대로 현금 유입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기회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수반하지 않지만 그 자원을 차선책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하는데, 어느 투자안을 추진하게 되면 차선택의 다른 투자 대안으로부터의 이득을 포기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우리 흔히 기회비용으로 현금 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378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을 새로운 투자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포기해야 하는 기존의 임대 수입은 기회비용으로 현금 유출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회비용이 확인되면 이를 세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가적인 운전자본 소유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 판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과 같은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전자본 투자액은 시설 투자와 같이 현금 유출을 수반하므로 증분 현금 흐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투자 기간 중의 운전자본 투자액은 대부분 내용 연수 이내에 회수되기 때문에 명목상의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의 크기는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운전자본이 투자되는 시점과 회수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말 기준이 운전자본 투자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간 중 운전자본 증가액, 즉 기초와 기말의 운전자본의 차액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의자료 7쪽 증분 현금 흐름의 추정 시 비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먼저 매몰 비용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현재 시점의 투자한 채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비용을 말하는데, 예컨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억 원의 시장조사 비용이 지출되었다며 이 시장조사비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20억 원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든지 또는 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증분 현금 흐름이 제로입니다. 구자산의 취득 원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연구개발비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매몰 비용은 현금 흐름 추정 시에 제외시켜야만이 당연하겠죠. 두 번째, 감가상각비 등의 현금, 비현금 지출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계상되고 있으나
현금 지출 비용의 추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유동자산의 취득 원가는 사업 초기에 현금 유출로 인식합니다. 매년마다 감가상각비를 현금 유출로 인식하게 되면 현금 유출이 이중 계산되는 결과가 되죠. 세 번째, 이자 비용, 배당 등의 금융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여 투자 가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비용은 분모인 할인율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따라서 이자 비용이나 배당 등이 현금 유출에 포함되면 금융 비용이 이중 계산되는 결과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의 자료 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379페이지입니다. 투자한 현금 흐름 측정의 실제 사항을 보도록 합시다. 투자안의 현금 흐름 추정식인 10-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안의 현금 흐름은 영업수익, 영업비용, 법인세율, 감가상각 방법, 시설 투자액, 운전자본 소요액, 잔존가치, 투자세액 공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이들 요소의 추정이 정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요소별로 고려해야 할 현실의 상황과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먼저 영업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상황, 마케팅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여 판매 단가와 판매량을 추정해야 합니다. 제품별, 지역별로 세분하여 수요 상황과 매출액 증가 효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제품과의 관계에서 매몰 비용, 시너지 효과로 인한 부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강의 자료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79쪽 하단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가 절감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비용은 다음 예에서 보는 것 같이 생산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고정비와 생산 판매량 증감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구분하여 추정합니다. 고정비란 고정인건비, 임차료, 제세 공과금, 광고비, 감가, 상각비 등이 있으며, 변동이라는 것은 재료비, 직접 노무비, 판매 등이 있겠죠. 잠시 비용이나 기회 비용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또한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법인세율입니다. 자본 예산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정하는데, 즉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하여 법인세를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현재 과세 표준소득 2억 원 이하에 대하여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이하는 20%, 200억에서 23천억 원 22%, 3천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법. 교과서 380쪽입니다.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지므로 적용한 감가상각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이 내역 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산하여 절세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자료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시설 투자액과 운전 자본 소요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고정설비, 즉 비유동자산 구입액은 당연히 현금 유출에 포함되며 기존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는 기존 설비의 매각대금만큼의 현금 유출을 줄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존 설비의 처분 가격이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세금에도 차이가 생기므로 다음 유의 방법처럼 세금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매출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운전 자본은 고정 설비 자산 구입액처럼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도록 하죠. 6번 잔존 가치와 세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잔존 가치가 실제 장부 가치와 다를 경우에도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는데 장부 가치보다도 처분 가치가 낮으면 매각 처분 손실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정분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V를 처분 가격이라고 하고 BV를 장부 가치라고 하고 T1을 법인세율로 했을 때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세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세 공제 제도는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한시적으로 기자재에 따라 5%, 15%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만약 이 세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면 투자세액 공제액은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1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81페이지 기간별 정분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지. 앞 10-6을 실제로 적용할 때 투자 시작 연도, 정상 영업 연도, 최종 연도별로 현금 흐름의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기간별로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간별로 적용해 버리면 그림 10의 1과 같이 밑에 사각형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시되는데 이제 현금 흐름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자본 예산 전 과정을 아래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지. 명륜당은 통조림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몇 년간에 걸쳐 참치 통조림을 개발하여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개발 및 마케팅 조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들여 이 제품을 개발했고 재무팀은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될 경우 이 투자안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재무 예측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통조림 캔 한 캔당 4,000원의 가격에 연간 5만 개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죠. 캔 한 개당 생산 비용은 2,500원이며 이와 같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3년의 사업 승무를 가는데 이 사업의 위험은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의 위험과 비슷하며 이 회사의 WACC는 20%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안의 고정비용은 매년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초기에 생산시설 확충에 9천만 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 투자액은 정해법에 따라서 잔존가치 영혼까지 3년에 걸쳐 환각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12페이지를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땅은 원래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투자안이 아니었다면 1,000만 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이 투자는 초기에 2천만 원의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 이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액은 회수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교과서 382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하고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먼저 이 투자안과 연관된 첫 회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 추정 손익계산서는 3년 동안 모두 다음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13쪽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382쪽을 같이 보도록 하죠. 쭉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약 2,640만 개 나타났습니다. 이 추정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먼저 이 투자안으로부터 정분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14쪽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고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은 5,640만으로 나타났지요. 이제 사업기간 동안의 정분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개발 및 마케팅 조사 비용 1,000만 원은 매몰 비용이므로 현금 흐름 계산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땅값 1,000만 원은 기회 비용이므로 이 경우 초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고려하여 정분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강의자료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383페이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분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알기 때문에 앞장에서 배운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즉 NPV와 IR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현가 NPV는 약 1,038만 원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IR 순이익률은 25%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고
IRR이 WACC보다 크다. 따라서 이 투자는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6페이지. 우리 교과서 383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본예산 종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금까지 제8, 9, 10장에서 단계별 자본예산 과정을 다루는데 기업의 재무팀은 투자한 평가 시 먼저 투자안으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야 하며 그리고 해당 투자안의 위험을 평가하여 자본 비용을 결정합니다.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알면 NPV, IRR 등을 이용하여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예를 통해 이 자본 예산 과정을 복습해 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H스틸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 용광로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 용광로가 설치되면 매년 10억 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매년 20억 원의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 용광로의 가격은 180억 원이고 설치비는 40억,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예상되는 잔존 가치 20원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새 용광로의 설치와 동시에 순 운전 자본을 2억 원 늘려야 하며 5년 후 늘어난 운전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 일부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 계획인데 그 회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9%가 될 것이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된다는 가정입니다. 우리 강의자료 16조 교과서 384쪽 상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면가가 100만 원인 이 채권이 만기는 10년이고 채권 1매당 100만 원에 판매될 수 있으며 이 회사 보통주의 베타는 1.2이고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5%,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5% 예측됩니다. 이 회사의 목표 자본 부채는 20%, 자기 자본은 80%입니다. 이 기업의 한계 법인 세율이 20%라면 이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구 용광로를 매각하고 새 용광로를 설치하는 결정을 내야 하는지 판단해보는 그런 예입니다. 강의자료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과서 384페이지입니다. 구 용광로를 매각하고 새 용광로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5년 동안의 정분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하는데 그림 10-1의 과정을 따라 먼저 투자 시작 연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설 투자액은 180억 플러스 40억, 즉 220억. 구 용광로 추업에 따른 세후 현금 흐름을 보면은 약 4.8억 원. 운전 자본 투자액은 약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5년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위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정분 현금 흐름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220억 빼기 20억을 5년 하면 매년 40억입니다. 또한 영업현금 흐름은 앞 계산식에서 보시다시피 약 32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투자안의 내용 연수가 끝난 5년차 말에는
새 용광로를 실험을 하여 약 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고 운전자본 투자액 2억 원도 회수할 수 있다. 이상의 현금흐름 계산표로 정리해보면 교과서 385페이지 상단 우리 강의 자료 17페이지 하단에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영업흐름과 비이동자산 변화, 그리고 운전자본의 변화, 그리고 정분, 현금 흐름을 함으로 나타내고 있죠. 강의자료 18페이지, 우리 교과서 385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본 비용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 투자안의 위험을 평가하여 자본 비용을 결정해야 하며 H3 입장에서 새 용광로를 설치하는 투자안의 위험, 기존 사업의 위험과 유사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 자본 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면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이 투자안의 자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채 비용을 계산해 보면 위 문제에서 회사채를 신규 발행할 때 이 회사채의 액면가와 판매 가격이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제4장에서 액면가와 판매 가격이 같은 회사채의 만기 수익률은 표면 이자율과 같다고 우리가 배워왔죠. 따라서 세전 타인 자본 비용, 즉 만기 수익률은 표면 이자율과 9%가 같습니다. 그리고 CAPM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죠. 즉 자기 자본 비용은 약 11%가 나타나고 따라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또한 10.24%로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위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모두 측정했고 가중 평균 자산 비용을 알고 있으므로 이제 NPV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NPV라는 것은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면 8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3억. NPV가 약 마이너스 83억 원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용광로로 새 용광로로 교체할 경우 이 기업의 가치는 83억 원만큼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용광로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결정이 나타났습니다. 강의자료 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86쪽입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엔젤 메디칼에서는 신약, 감마 생산을 검토 중인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설비 투자 소액을 약 60억 원으로 보고 예상 연간 매출액을 120억 원, 고정비, 소요비용, 감가상각비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안으로부터의 정분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 연간 판매액과 비용은 매년 말에 현금으로 처리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 이 투자안 평가를 위한 WACC를 계산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안과 사업 위험 유사, 목표 자본 구조, 불변, 타인에 대한 이자 비용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
신용 등급 트리플 B의 신용 스프레드 가산, 자기 자본 비용 CAPM 이용으로 계산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투자안의 NPV를 계산한 후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0쪽에 풀이를 보도록 하죠. 우리 교과서 387쪽입니다. 엔젤 메디칼에 해당 투자안과 관련된 추정 손익계산서를 쭉 작성했을 경우에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했을 경우에 2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의 정분 현금 흐름도 또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계산은 식은 우리 교과서 3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연도 정분 현금 흐름 반영분을 생산 설비 잔존 가치를 0원, 운전 자본 회수를 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32.5억 원으로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 투자액은 초기 투자 금액의 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강의자료 21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WACC 계산과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은 약 14%, 자기 자본 비용은 18.2%. 그래서 WACC는 약 15%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신약 감마 생산 투자안의 NPV를 통한 경제성 평가를 계산했더니 제로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 생산 투자안은 채택되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투자안이 기업 가치를 9.233억 증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강의자료 22쪽 우리 교과서 388쪽을 보도록 하죠. 내용 연수가 다른 투자안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다른 여러 투자안에 대해서 반복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앞 8장에서 배운 NPV법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반복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법, 두 번째 연간 균등 가치법, 연간 균등 비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자료 23쪽입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법. 최소 공배수법은 내용 연수가 다른 투자안들에 대해 그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각각 동일한 성격의 반복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내용 연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안 A의 내용 연수는 3년, 투자안 B의 내용 연수는 5년이라면 최소 공배수의 연수는 15년인데 투자한 A는
5번 반복 재투자되고 투자한 B는 3번 반복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여 내용 연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4쪽에 넘어가시죠. 연간균등가치법과 연간균등비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균등가치법은 내용 수명이 다른 각 투자안이 동일한 성능으로 무한히 계속된다는 무한 반복의 가정하에서 1년에 해당하는 NPV를 구하여 내용 연수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균등 가치는 현금 흐름의 순현가를 연금 현가 요소로 나누어 구하며 이때 순현가가 비용일 경우 연간 균등 가치는 연간 균등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0-7의 결과를 도출해 보기 위해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무한히 반복될 때 1년에 해당되는 순현재 가치 EAV라고 하면 연간 균등 현가가 무한히 반복 투자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현재 가치 EAV를 R로 나누는 값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0-7과 우리 강의자료 24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유입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기계 설비의 취득 원가 또는 운영 비용 면에서만 차이가 있으면서 내용 연수가 다른 경우 적용하는 연간 균등 원가 EAC는 원가의 현재 가치를 연금 현가 개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교과서 390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AC 또는 EAV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균관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기계를 매 3년 또는 4년마다 교체해 왔으며 기계 A와 B의 구입 비용과 지출되는 유지 비용은 다음과 같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기계 A는 보통 3년의 수명, B는 4년의 수명을 갖고 있으며 어떤 기계를 구입하든 수명이 다하면 기계를 반복 구입할 계획이라는 걸 가정합니다. 이 기업의 자본 비용이 10%라면 어느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표와 같이 먼저 위 표의 CF를 이용하여 기계 A 또는 B를 구입했을 때 NPV를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A가 672억, B가 797억 나왔죠. 단순히 NPV만 비교하면 기계 A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NPV의 의미는 기계 A를 구입하면 매 3년마다 672억 원을 지출하고 B를 구입하면 790원을 지출하는 의미이죠. 즉, 해당 프로젝트는 내용 연수가 다르고 반복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따라서 EAC를 계산한 후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10-8을 이용하면 EAC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주 성균관이 기계 A를 구입하면 매년 270억 원을 지출하는 반면 B를 구입하면 251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기계 B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사례는 내용 연수가 다르고 반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NPV, 즉 시험가 가치보다는 EAC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25쪽 우리 교과서 391페이지의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역 앞연기를 대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내역 연수와 다른 투자안의 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 공배 수법에 의하면은 기계 A기가 맞고 연간 균등 평가법에 의하면은 어떤 기가 맞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6쪽 즉 우리 교과서 392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고려한 자본 예산 중에 NPV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PV를 결정짓는 요인은 1차적으로 투자안으로부터의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인 자본 비용입니다. 이들 모두가 미래 상황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확률 변수인데 이제 투자안의 미래 현금 흐름의 결정 요인을 더욱 상세히 보면 매출액을 좌우하는 판매 단가와 판매량 비용의 영향을 좌우하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0-9는 이를 반영한 CF 결정 모형의 한 예입니다. 투자안의 NPV는 위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자본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들 변수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르게 나타나며 기업이 NPV를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추진된다면 이는 기업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10의 9와 연관지어 NPV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 도입, 또한 핵심 기술 개발, 다음 신입 장벽 형성, 기존 제품의 변형으로 원가 절감 또는 수요 창출, 다음은 제품 차별화, 마지막으로 조직 혁신을 들 수 있겠죠. 강의자료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민감도 분석, 우리 교과서 393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란 본래 특정 변수의 값이나 가정상의 변화가 의사결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인데 투자안 분석에서 이 분석 기법은 결과치인 NPV에 영향을 줄 중요 특정 변수를 식별하고 이 변수가 기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투자안 분석 시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기대치 수준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가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는 어느 한 변수가 변동할 것으로 전망될 때 그 변동이 NPV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우리 10-2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은 A,
안에서 투자한 B의 NPV가 투자한 A의 NPV보다 자본 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투자한 B가 더 위험한 투자 자산임을 봅니다. 독립 투자안의 경우는 금융시장 전망을 토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자본 비용 수준에서 NPV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 우측 B에서는 여러 판매 단가 수준에 따른 투자안들의 NPV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데 투자한 X가 투자한 Y보다 판매 단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격 변동 면에서는 투자한 X가 더 위험한 투자안입니다. 만일 Z와 같은 투자안이 있다면 이러한 투자안의 분석 시에는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NPV 분기점 분석. NPV 분기점이란 NPV가 음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매출, 판매 단가와 같은 어느 특정 변수의 값을 말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나타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NPV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NPV 분기점은 상거래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과서 395페이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모든 변수가 다 변동한다고 전제하에 모든 변수들의 동시적인 변동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봅니다. 반면에 민감도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모두 일정하고 어느 한 변수와 변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특정 변수의 변동이 결과 NPV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강의자료 29페이지 교과서 396쪽에 예제 10-3을 살펴보도록 하죠. 엔젤 회사에서는 신형 LED 디스플레이 제품의 생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분 현금 흐름을 추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판매량, 고정비, 단위당 변동비, 생산설비 구입액, 운전자본 투자 쭉 자료를 제시하고 이랬을 때 LED 투자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정분 현금 흐름의 기간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투자안의 NPV를 구하고 또 경제 성과를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판매량이 만약 2,000, 3,000, 5,000, 6,000대가 될 경우에 NPV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NPV가 0이 되는 판매량은 얼마인가를 또 살펴보고 있죠. 우리 다음은 교과서 398페이지 기업 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기반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먼저 우리 강의자료 31쪽을 보죠. 자, 먼저 여유현금 흐름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유현금 흐름은 자본 제공자, 즉 채권자와 주주들이 당해 연도 말에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현금 흐름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399쪽입니다. 10의 10과 10의 11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FCF, 즉 여유현금 흐름은 세후 영업현금 흐름에서 비유동자산과 순운전자본에 대한 투자를 뺀 것을 얘기를 하고, 따라서 기업 가치는 미래 예측기간 T기간에 걸친 FCF를 WACC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11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FCF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WACC인데, 이는 분자의 현금 흐름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이자, 배당 등의 반대 급부 지급 전의 FCC이기 때문에 교과서 강의자료 332쪽, 교과서 400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 현금 흐름법은 향후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자본화를 나누어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FCF가 매년 9%만큼 성장한다면 기업 전체 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타나죠. 정률 성장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입니다. 우리 교과서 400페이지에 10-13과 10-14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자료 33쪽, 우리 교과서 401쪽에 예제 10-4를 살펴보도록 하죠. FCF와 기업 전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풀이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자료 34쪽, 교과서 401페이지, 402페이지 실물 옵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물 옵션은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사업 추진 기간 중 경영자가 투자안의 현금 흐름의 크기와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투자 사업을 말하며, 예를 들면 기업의 실물 투자 결정 과정에서 후속 투자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선택 여하에 따라서 실물 투자 사업의 투자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경우처럼 선택권이 있는 실물 투자 결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 옵션의 종류에서는 투자 시점 선택의 옵션, 후속 투자 기회의 선택 옵션, 기존 제품 라인의 확장 옵션, 포기 옵션, 그리고 연기 옵션 등이 있습니다. 강의자료 35쪽, 우리 교과서 402쪽입니다. 후속 투자 가치 기회가 있는 전략적 옵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시 지금까지는 투자 사업 착수 후 미래 가능한 경영자의
선택적 의사결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안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었지요. 그러나 투자안의 기본 특성이 변경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건설 회사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K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할 경우 그 공사 자체는 낮은 공사 가격으로 인하여 NPV가 음이지만 하지만 2년 후 그 공사가 마감되면서 고속도로 중간에 조성하는 레저타운 건설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준다면 후속 투자의 참여 기회로 최초 투자, 즉 고속도로 공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번째 투자안에 대한 옵션 가치까지 감안하여 최초 투자안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후속 투자 기회까지 감안한 NPV는 이들 두 가지 NPV를 모두 합하여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자료 36쪽 우리 교과서 403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투자안을 수행하는 중에 수요 증가로 인하여 중도의 투자 요구를 투자 규모를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규모를 확장하게 되면 NPV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최초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NPV는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황 전개에 따라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 더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대 수익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 중도에 매각하는 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투자 결정의 문제는 채택 또는 기각의 문제로만 다루지만 때로는 제3의 가능성으로서 그 투자안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 투자 사업이 집행된 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확장, 연기, 포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현재 가치와 그 확률을 감안하여 현재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 옵션 또는 연기 옵션, 포기 옵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7쪽 우리 교과서 403쪽 예제 10의 5-5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장에서 배운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고 풀이한 예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잠깐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재무관리 11주차 11월 13일 강의 10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강의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며 당부하는 바와 같이 중간고사와 과제물 그리고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까지 잘 준비해서 재무관리 수업을 무사히 완료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